안녕하십니까. 최정호의 만남, 최박의 체온과 비움, 최채비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한상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개인적으로 잠깐 본인 소개, 그 다음에 어디서 근무하시는지 그런 것들 개인적인 소개 한번 어떤 일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면서 순천향대학교 정신의학교실, 정신건강의학교실 주임교수이고 순천향대학교 병원 서울병원의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과 작년까지 대한불안의학회 이사장을 마치고 그러시죠. 네. 몇 달 전에 쫓겨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공사다망하시는데, 네. 그 정신의학이 굉장히 분야가 넓은데, 사실은 한 교수님께서 주로 관심이 있으신 환자분들, 또 어떤 형태로 진료하시는지 그거 한번 여쭙고 싶고요. 어떤 환자분들을 주로 보시고, 주로 진료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정신과 분야에서 특별히 어떤 분야를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환별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불안장애, 우울장애를 주로 많이 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질환보다는 이제 연령대가, 이제 청소년, 네. 그 다음에 초기 성인기,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성인기. 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부터 이렇게 결혼 정년기에, 초기 성인기, 그 다음에 또 결혼 초중반의 부부들, 이런 어떤 대인관계의 문제, 네. 이런 환자들을 주로 관심을 갖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분야 중에서도 왜 혹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왜 그런 분야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탐험가가, 네. 아니면 등반가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네. 정말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런 느낌을 과연 느껴본 적이 있는가? 네. 살면서. 네. 그러니까 저도 정신과 의사 생활한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그냥 대충 정신과 의사로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살다가, 진짜 내 인생이 길을 잃어버렸다.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다가 내가 실종이 돼가지고 정말 죽을 수도 있다.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벽에 부딪힌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경험을 딱 하니까 역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정신과밖에 없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가야 될 때는 진짜 정신과밖에 없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도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 있고 인생의 어떤 한 시점에 또 우리가 보는 모든 환자들도 인생의 어떤 시점에 그런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거고 그런 자세로 그런 심정으로 환자를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부딪혔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깨달은 게 많고 또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그런 깨달음이 있기 전에 정신과 환자를 진료하던 것보다 한층 더 환자를 더 잘 이해하고 뭔가 내가 더 포용력이 있고 또 인생의 깊이가 있고 더 환자를 이렇게 좀 버드 아이 뷰에서 좀 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입장에서 그 환자를 이렇게 안내하고 등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의사로 거듭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환자를 조금 아까 그 연령대가 이제 청소년기부터 중기성기로 이렇게 잡은 이유가 그 시절에 그런 갈등이 제일 많은 시기고 또 그때 그런 걸 이렇게 해결해 줘야 인생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정말 인생의 길을 알고 맥락을 아는 길 같은데, 사실 간단하게 뭐 이 TV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길을 찾아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뭐 어린아이부터 이게 요즘 중고등학생들 네. 그러니까 자해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정말 정신과 수련하고 뭐 처음에 정신과 했을 때는 이렇게 자해라는 게 진짜 뭐 조폭이나 뭐 이런 아주 난폭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들이나 뭐 하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정말 착하고 여리고 정말 가여운 정말 너무나 연약한 여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해를 많이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죠. 근데 이제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럼 얘네들이 자해를 하는 애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결국은 그런 아이들이 결국 우울해지고, 대인관계가 나빠지고,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이혼하고, 뭐 아이들이 또 말썽을 부리고, 그런 과정을 다 밟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청소년기의 인생이 꼬이면 결국은 평생이 꼬이더라. 네. 네.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를 이렇게 수정해주고 바로잡아주면 그야말로 인생이 쭉 펴질 수 있다. 네. 이게 제 지론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펴줄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인생이 왜 꼬이는지를 이제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다른 사람의 예를 드는 것보다 제 예를 드는 게 오히려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남들이 보기에는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뭐 정신과 의사가 됐으니까 인생이 순탄하고 잘 풀렸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 인생 중반기 어디쯤에서 인생이 확 꼬여서 정말 죽고 싶고 아, 네. 정말 답이 없고 이 세상에 어떤 해결책도 내가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부모더라고요. 네. 우리 부모.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부모였는데, 그리고 또 사랑도 넘치고, 저의 자식들에 대한 그 지극정성, 뭐 이런 게 뭐 대단하신 분들이었죠. 그래서 정말 안 해주는 거 없이 다 해주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지. 이게 진짜 사랑이지. 나는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고, 나는 참 행복한 아이고, 나는 부족한 거 없이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거기에 숨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부모의 관심이 서로 부부에게 서로 쏠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부 간의 인티머시, 친밀함이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에게만 인티머시를 주는 거예요. 관심과 네, 사랑을. 네. 그러니까 두 부부 사이에는 그다지 인티머시가 이렇게 친밀감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 우리 어머니가 참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나보고 넌 나한테 잘해라. 네. 은근히 이제 우리 아버지를 디스하면서 너는 내가 내 모든 것을 헌신했으니까 넌 나한테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암시를 한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나름 행복하게 자란 아이고 부족함 없이 자랐고 그래서 나는 걱정 없이 세상을 살았지만 막상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자식을 키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그 부부간의 친밀함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막
이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이 수십 년, 네. 결혼 생활 내내. 정말 20년이 넘게 그런 고민을 하고 그걸 풀려고 했는데 결국 풀었죠. 네. 어떻게 푸셨습니까? 이혼했어요. 아, 네. 급기야는 화끈하게. 결국 이혼을. 네. 근데 제가 말은 쉽게 이렇게 이 공적인 방송에 나와서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이혼을 했다. 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네. 왜냐, 이혼이라는 건 정말 가문의 수치고, 네. 정말 족보에서 파낼 만한 그런 중죄인이라는 그런 유교적 가치관을 저는 갖고 이제 자란 사람이죠. 네. 거기다가 제가 딸만 둘인데, 부모가 이혼을 하면 그 딸들이 시집을 제대로 갈 수 있느냐. 딸들 시집 갈 때까지 참아라.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이제 얘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인생에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죠. 네. 내가 가진 문제를 다른 사람이 물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내 자신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풀었어야 되는 건데 네. 그 문제를 풀 방법을 몰랐던 거죠. 네. 근데 풀 방법이라는 건 결국 나를 봐야 되는데 네.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서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있으면 결국 상대방의 문제도 있겠지만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직업이 정신과 의사잖아요. 네. 환자가 나한테 치료를 받는데 내가 내 문제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 진짜 쪽팔리 이런 얘기 네, 뭐 괜찮습니다. 저희 비방. 뭐, 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정말 그 쪽팔리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네. 뭐 사실은 최 교수님한테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주 십수년 동안 얘기를 해왔지만 답을 못 줬잖아요. 차마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끼리는 서로 정신과 의사끼리라도 이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의 깊이가 한 개인에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사적인 대화나 이런 얘기로 이 인간의 그 심연을 탐험하고 탐색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의 장벽들, 그 껍질들을 네. 하나하나씩 벗겨내고 그 속에 있는 그 알맹이, 그것들을 이제 내가 보고, 느끼고, 직면하고, 그야말로, 대호각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뭘 깨달았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이게 네, 그렇습니다. 궁금증이 네, 풀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4년 동안 개인 정신 분석 치료를 받았는데 네. 그 정신 분석 치료를 통해서 깨달은 거는 제가 나쁜 놈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쁜 놈? 무지하게 나쁜 놈이다. 네.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내가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더 나쁜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죠. 네. 항상 내가 살면서 모든 선택을 할 때는 내가 화내고 싸우고 누굴 때리는 것보다는 내가 참고 양보하고 칭찬해주고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수치심, 불안함, 두려움, 뭐 공격성, 파괴성, 뭐 이런 것을 드러내면 쪽팔리고 창피하다는 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학습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나를 포장하는 데 이제 익숙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의사가 되면 더더욱 내가 나를 더 포장해야 되고 안 그런 것처럼 근엄하게
또 내가 교수가 되면 학생들 앞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이제 훈련을 너무 많이 받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 수치심, 불안, 적개심,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적절하게 해소하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었던 네.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데, 부모님은 무조건 잘해주시고, 너는 좋은 아이고, 너는 착한 아이고, 너는 모범생이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나쁜 게 있다는 거를 부모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호박씨를 까게 되는 네. 거죠. 부모 앞에서는 늘 공부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하면서, 부모님 주무시면 야동 보고. 뭐, 호박씨를 늘 까는 게, 뭐, 내 인생, 아동기,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늘 그게 내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베이스라는 거죠. 다행히,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내가 나쁜 짓을 하면서 그런 거를 해소하면서 살진 않았지만, 나를 억압하고,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결혼 생활에서, 부부 생활에서, 내가, 의사소통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러니까 솔직한, 정말 나의 정직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 정직할 용기가 없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은 근데 왜 부부라는 거는, 서로의 그, 똥구멍을 다 보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정말 치부를 다 아는 관계인데, 상대방이 보기엔 내가 웃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주 이중적이고, 기만적이고, 사기꾼이고, 나가서, 너처럼 이렇게 나쁜 놈이 나가서, 좋은 놈이라는 얘기를 듣는 건 내가 다 까발릴 거야! 너 아주 개방신 줄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의 적개심이 서로에게 막 이제 투사가 되고, 뭐, 그 정도가 될 정도로, 관계가 이제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안에 그런 악마가 있다.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종교를 믿지만, 특별히 제가 믿는 종교에서 뭐, 하는 그런 뭐, 사탄이나 악마나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내면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놈은 없다. 정말 내가 교도소에만 안 가 있을 뿐이지, 그 속 내면은 까발겨 보면 교도소에 간 놈보다 내가 조금 더 포장을 잘했을 뿐인 거지, 내 안에 시커멓고 그 더러움은 똑같은 거다. 인간은 정말 평등한데, 그 평등한 게 그 악마성이 평등하다. 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좀 깊이 깨우치게 된 거죠. 야, 유튜브 여기만 보신 분은 나는 악마다. 그다음에 나는 이혼했다. 라고 하는 이 정신과 선생님의 증언을 딱 들으시고, 그렇죠. 정말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걸 돌파하시면서 지금 선생님이 사실 그런 것들로 인생의 통찰이 생기시고, 사실 진료에도 응용을 하시고, 선생님 또 개인의 삶에도 그것이 진짜 적용이 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오면서, 야, 진짜 이 솔직함? 정말 진정성 같은 것들이 너무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내가 통찰이 생기신 상태에서 이제 진료를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안내를 하시면서 이제 가시다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보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전하고도 다른 현재 뭐 그런 진료 행태가 될 것 같거든요. 삶에서, 나의 삶에서 통찰을 가지고 또 진료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진료의 느낌이 좀 달라졌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보람, 또 달라진 느낌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최하고 내가 바닥이고 내가 제일 저질이고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으면 나았지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자기 학대예요. 자기 비하. 그렇죠, 당연히. 그쵸? 내가 지가 못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어. 부인하고 관계에서도 그렇죠. 사실은 내가 뭐 잘못했어. 환자한테도 그렇고 가족에게도 그렇고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또 함정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잘못했어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상대방도 이해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도 저질이야. 나도 나쁜 놈이야. 나도 너보다 날 게 없어. 뭐 이런 서로의 주고받음이 있어야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나도 잘못했어. 그렇죠. 이게 이제 서로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그랬더니 너 맞아. 이렇게 나가겠네요. 그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네가 정신 차렸네. 넌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런가? 그러고 이제 또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진짜 내가 나쁜 놈이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깨달음이, 이게 내가 이렇게, 인간을 존중해야 되고, 어떤 사람도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고, 그 사람을 최대한으로 내가 존중해야 되긴 하겠는데, 어디까지? 얼마까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순교자도 아니고, 내가 신도 아니고, 내가 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절대자는 아니니. 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 나도 인간이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나를 존중해야 되는데 네. 이게 어디서부터 나를 존중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을 이제 내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네. 그때까지는 내 현주소, 그러니까 내 밑바닥을 모르니까 그 양보의 기준점이 없었던 거예요. 네. 내가 어디까지 희생을 해야 되고 나를 어디 시점에서 존중해줘야 되는지 그 기준점을 이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찾게 되는 거.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진짜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도 나보고 계속 나쁜 놈이라고 하면은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생각하게 된 게 이제 나는 얼만큼 견딜 수 있지? 네.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만큼 내가 영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희생하고 양보할 수는 있으나 네. 내가 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 그러니까 마이너스, 네거티브 밸런스가 나면서 내가 양보하거나 희생할 수는 없다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건데 그게 나한테 어떤 시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거였고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한계, 내가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한계의 기준점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죽일 놈이다를 깨닫고 나서 한 몇 년 걸렸어요. 한 1, 2년? 1, 2년 동안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건 내 욕심이고 내가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종교에서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놔라라는 말을 믿었어요. 근데 이렇게 맞을 만큼만 맞아야지. 네, 여기가 이렇게 흉터가 남아서 기억이 장애가 남을 만큼 내놔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정도, 그 기준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찾아가게 된 거죠. 그렇죠.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 정도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게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고 그것을 찾을 수 없었던 게 결국은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진짜 공감이 아니라 네. 무차별적인 공감이었던 거고 진짜 공감이라는 것은 이 인터액션이잖아요. 네. 내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부모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부모는 잘해주기만 하면 내가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싫으라고 말하고 싶은데 부모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 내가 싫어, 하기 싫어, 아니야, 힘들어, 괴로워, 외로워, 뭐 이런 말을 들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분위기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런 대우를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나 자신에게, 너 힘드니? 너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니? 너 이 정도는 못 견디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내가 나한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정신 분석과 치료와 그 이후에 어떤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너 괜찮니 정말? 너 견딜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너 못 견디는 것 같은데? 너 지금 억지로 참고 있잖아. 넌 네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너부터 살고 봐야지. 그래. 내가 과연 얼마만큼 견딜 수 있고 내가 영속 가능한 내 어떤 희생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내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정말 내 액면을 내가 알게 된 거죠. 나는 요 정도까지고 요 이상은 못해. 난 여기서부터 난 나자빠져. 그 기준이 명확해지니까 나자빠졌죠. 네. 이혼했어요. 더 이상은 네. 못하겠다. 네. 더 이상 하면 내가 죽겠다.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뭐 자식들이고 뭐고 내가 있어야 자식도 있고 네. 뭐 내 인생도 있는 거지. 내가 인생을 허우적거리면서 뭐 자식들한테 뭐 편안한 척, 행복한 척, 뭐 괜찮은 척, 뭐 그런다고 뭐 자식들이 모르나요? 아빠가 우울해하는지, 슬퍼하는지, 괴로워하는지 다 알잖아요. 네. 근데 그야말로 부모가 자식들한테 연극을 가리키는 거죠. 네. 솔직하지 않게, 프랭크하지 정말 진실하지 않게, 정직하지 않게 자식들에게 이 아빠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아빠도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아우성, 비명을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해결의 방법을 안 찾고, 그냥 그걸 묻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야말로 상처가 골맞으면 상처를 째서 고름을 짜내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인생의 진리이고 법칙이고 내 인생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힘들었지만 진짜 늦긴 늦었죠. 많이 늦었다고 생각되는 시점이지만 그래도 인생을 해결하는 모습 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하려고 뭐 아직 해결이 됐다고 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생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좋은 거고 네. 안 돼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식들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싶고 또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고 나를 존중하는 거고 내 삶을 되찾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정말 이혼이라는 현상 속에서 나를 존중하고 나를 되찾고 자식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정말 자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울림이 있네요. 우리가 봤을 때 흔히 자녀한테 사랑을 퍼부어주면 다 될 것 같은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사랑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통찰을 주시는 그런 울림이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통찰이 진료실에서 우리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아, 다 당연하죠. 아, 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계속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직업이 정신과 의사니까 사실 정신과 의사 개인의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환자는 잘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제 인생의 어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고 난 후와 그 전과의 진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큰 차이는 정신과 의사를 한 20년 하고 나니까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힘들어서. 빨리 은퇴하고 싶고, 그냥 환자 보는 것도 이제 많이 좀 줄이고 싶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변하고 나서 느낌은, 진짜 정신과 의사 오래 하고 싶다. 진짜 재미있다. 네. 행복하다. 재미있다가 아니라 진짜 짜릿하고 행복하고 막 그 희열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외과 의사가 그 죽느냐 사느냐의 그 정말 그 이국종 외과 의사처럼 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놨을 때, 그때 의사가 느끼는 희열처럼 제 인생이 진짜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정신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에서 내 인생이 살아났듯이 환자들도 그렇게 살려낼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못 살았으니까 환자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쉬운 환자들은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보는데 진짜 어려운 환자들, 진짜 저와 같이 깊은 문제를 가진 환자들을 보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내가 있죠. 답을 모르니까. 똑같이 헤매는 입장에서 다른 선생님한테 가시죠. 좋은 선생님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내가 그 환자하고 진짜 막 열심히 한번 치료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안 생겼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환자들이 오면 저는 더 막 투지가 생기고 그런 환자들이 진짜 나한테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바뀐 것 중에 한 가지가 그전에는 제가 청소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주로 성인 환자들 불안 우울을 봤는데 이게 어렸을 때 고쳐줘야 이게 진짜 인생이 빨리 고쳐지고 얘네가 고생을 덜 한다. 이런 이제 측면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 문제에 관심을 이제 주로 더 쏟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이제 제가 이제 의과대학 교수니까 의과대학교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과대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강의를 다 듣고 이제 임상 실습을 도는 이제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다면적 인성 검사, 그거와 자기보호 검사를 이제 다 시키는 거죠. 실습 돌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자서전을 쓰게 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자서전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권의 레퍼런스를 줘요. 이무석 교수님이 쓴 책이라든지 이런 정신의학, 정신분석적 발달 이론 이런 주로 이제 부모가 니네들을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강의를 제가 해주고 그다음에 레퍼런스 서적을 몇 권 읽게 하고 그런 이제 자서전을 기초 자료를 쓰게 하죠. 그러면 애들이 너무 길게 써와요.
너무 길게 써서 그 읽기가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근데 저는 길게 써오는 애들이 너무 고마워요. 걔네들이 진짜 막 저랑 면담하러 올 때 기대를 하고 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에 5명씩, 한 조가 5명이니까 보통 한 사람을 1시간 정도 제가 이제 심리검사 결과지와 그 자서전을 읽고 이제 그 학생을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아, 정신분석적 이제 개인 면담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주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됨. 네.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고 정말 희생을 많이 하고 온갖 희생과 정성과 온갖 열정을 자식에게 다 쏟아붓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 의대를 오더라고요.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런 부모의 희생과 열정이, 사랑이 공감적이냐, 공감적이지 않느냐, 한 것에 따라서 공감적이지 않은 사랑은 무지한 사랑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결여된 사랑은 이게 상처가 된다. 네. 트라우마가 된다. 이게 학생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부모도 나한테 너무 잘해줬고 부족한 거 없이 해줬고 그러니까 부모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 가슴은 답답하고 뭔가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돌파구를 못 찾는 거예요. 해결책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의과대학 학생들도 니네 부모가 너를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정말 부모의 가진 것을 다 너한테 줬어. 정말 너의 부모는 정말 지고지순해. 근데 무지해. 이그노어해. 무지한 건 이건 상처야. 이 말을 이해하는 학생이 3분의 1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이해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해하든 못하든 그거를 이해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부모의 공과 사. 분명히 부모는 공이 많아요. 그죠? 지고지순한 부모가 나쁘다라고 욕하는 사람은 천벌을 받죠. 어떤 종교나 어떤 사람도 그런 부모를 욕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자식들은 답답하단 말이에요. 답답하다.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고 결국은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죠. 누구하고 안 풀리느냐? 배우자하고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결국은 친구 관계는 잘해요. 친구 관계는 잘하고 대인 관계도 잘해요. 그래서 뭐 승진도 잘하고 의대도 들어오고 성공도 하고 좋은 논문도 쓰고 뭐 훌륭한 사람은 되지만 결국 자기를 공감하고 자기를 존중할 줄 알고 남을 공감할 줄 아는 그런 공감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것이 공감적 관계가 목표가 아니고 단지 수단일 뿐이고 우리의 공감적 관계라는 것은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커가는 친밀함이라는 거. 네. 그 친밀함이라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커지고 성장하고 나무처럼 쑥쑥 자라는 것이라는 거. 이 친밀함의 단어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감과 친밀함을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지만 내가 말하는 공감과 친밀함과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공감과 친밀함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르다. 선생님 저 친밀해요. 친구들하고 얼마나 잘 노는데요. 저 연애 잘해요. 근데 연애를 2년 3년 잘하고 있지만 사기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 보이는 모습대로. 포장. 포장. 그러니까 의대 들어온 애들
자존심 세고 뭐 자기 자존감 높다 그래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그러죠. 그건 자존감이 아니라 그건 자존심이야. 자존심은 열등감인 거고 자존감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공감 능력을 말하는 거야. 근데 너는 너 자신조차 공감하지 못하잖니.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네 애인한테 똑바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잖아 지금. 감추잖아. 그러면서 딴짓하잖아. 이런 관계들이 이해된다는 것이 참 어렵고 네. 이것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이고 의대생은 환자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환자나 일반인이나 의대생이나 저희나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환자를 볼 때 결국 기본적으로 그 환자가 자기 자신을 공감할 수 있게 자신을 공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해시키고 훈련시키고 도와주고 뭔가 같이 가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그 공감적이지 못한 사람은 트라우마다. 사실 자기 자신과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실제로 이게 정말 공감이라는 것들 우리가 양육 때부터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진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분들을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실정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통찰을 내 삶에서 진료 현장에서 이끌어 나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하고 가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네.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뭐 많이 어렵죠. 정말 어렵고, 그래서 이제 뭐 제 얘기를 이제 하기보다는 살짝 비켜서 전공의들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들하고 이제 케이스 디스커션을 하면서 환자분들에 대한 이제 치료 방향을 얘기를 할 때, 공감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느냐. 결국은 환자를 공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환자에게 공감을 강요할 수는 없다. 결국은 환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공감인데, 환자는 한도 끝도 없이 자기 얘기만 하지, 시간은 가지, 치료는 안 되지, 그러면 치료자는 불안해지는 거죠. 네. 그 불안을 우리가 이제 견디지 못하면 치료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다. 결국은 환자가 뭐 어떤 전공이나 훈련되지 않은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시간 낭비일 것 같지만 그 시간 낭비일 것 같은 그 긴 시간들을 정말 내가 진지하고 열정과 사랑과 저는 연애를 비유를 많이 듣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랑하는 여자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한눈을 팔겠습니까? 네. 안 팔죠 절대. 무슨 헛소리를 해도 와 끄떡이면서 열심히 들어주겠죠.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뭐 우리가 가진 최선이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됩니까? 라고 전공의가 질문할 때 제가 드는 아주 18번 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 그 초등학교 때 그 뭐 씨앗 뿌려가지고 왜 싹 틔워서 관찰일기 숙제 한 적이 있지? 네, 있습니다. 그 씨앗이 빨리 트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죠. 온도와 습도와 뭐 햇빛과 물과
인간도 마찬가지다. 아주 그 작은 씨앗도 생명이고,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도 생명이고, 그 생명의 본성은 같다. 그 씨앗이 빨리 자라도록, 빨리 치유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단지 인큐베이터처럼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 환자에게 해로운 조건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성격이나 내 말이나 뭐 나의 그 조언이나 뭐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이 그 환자에게 해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 환자에게 적합한 환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그 환자를 구성하고 있는 주변 인물들, 보호자들, 부모들,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최적의 환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줘야 한다. 나무가 빨리 자라라고 그 씨앗을 잡아 당겨봐라. 그 씨앗이 사냐? 죽는다. 결국은 기다림이다. 이 씨앗이 싹 트일 거라는 믿음. 나는 그 생명에 대한 믿음이 내 치료의 기본 전략이다. 네. 나는 어떤 환자를 보던 그 환자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 이 생명이 훌륭한 꽃을 피울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언제? 뭐 그건 난 모른다. 정말 그 부모들이 사실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들이 또 그런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려준다면 사실은 생명이 있는 한 왜 꽃을 못 피우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런 통찰을 가지고 본다는 게 참 진짜 대단하시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다 이게 빨리빨리 뭔가 치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모든 세상 자체도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전국이들한테도 이제 그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 세상의 이제 의료계, 그 다음에 또 부모들, 또 치유를 빨리 하고 싶어 하는 많은 또 전문가들, 심지어 정신과 선생님들조차도 빨리 치료하고 싶은 그런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팽배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한번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답한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좀 알자. 네. 나를 아는 노력을 하자. 네. 근데 나를 안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쓴 이제 유명한 베스트셀러에도 나오는 말이고, 또 많은 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내려놔라. 네. 이 말을 저는 많은 환자들이 오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오늘 나를 존중하고 나를 공감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이, 환자들은 책만 읽고 와가지고는 그냥 잊어버렸다. 못 본 척 할래나. 아니면, 그러니까 남편, 뭐, 아니면 뭐, 누구, 죽일 놈, 난 그냥 포기했어. 그냥 이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는 네. 거죠.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진정으로 내가 안아주는 것. 내 마음을 진정으로 내가 공감하는 것. 내 마음을 진정으로 내가 존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집중해야 되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죠. 네. 투자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야 하는 거죠. 뭐, 가장 우리가 많이 하고 많이 알려진 것이 결국 종교를 믿는 것이고, 네. 뭐 명상을 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요가를 하든지 아니면 뭐 무용 치료를 하든지 뭐 동작
요즘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무용 치료라든지 동작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명상 치료라든지 수행 치료라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에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자기를 존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자기를 존중받는 것이고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고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존감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좋은 영향을 그야말로 치유적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정신과 의사들은 특히 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철저하게 제가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자기 몸을 알고 자기 마음을 알고 존중하고 자신을 잘 깊게 들어가는 것들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진짜 통찰이신 것 같습니다.